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제법의 고비안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제 조약법 협약 부분에 이제 조약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보시게 됐어요. 이 조약법 협약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히 좀 챙겨서 봐주셔야 됩니다. 사실상 이제 조약이라는 것은 이 국가 간의 이 약속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물론 국제기구도 조약법 협약에 따라서 할 수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조약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제 기존에도 보셨기 때문에 보셨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더 보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조약의 체결 보시게 될 건데 조약의 체결 능력은 누가 있느냐, 즉 조약의 당사자는 누구냐 그러면 그때도 보셨지만 국가예요, 국가. 이제 국가 내의 어떤 국제기구나 아니면 이제 국제기구가 아니죠, 국가 내의 어떤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이제 그 안에 있어서의 어떤 연방 내의 어떤 주, 그러니까 지방 정부죠. 이런 데까지도 이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원칙적으로 이제 국가가, 그러니까 모든 국가가 이 국가로서의 그 형태를 갖고 있다 보면 조약 체결 능력을 갖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국가 일부가 되는 이 주정부,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이걸 가질 수 있냐?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지방자치단체고, 뭐 독일 같은 연방 국가라고 하거나, 뭐 영국도 연방 국가 형태고, 미국도 연방 국가인데 주정부가 가질 수 있겠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약 체결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금지되진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연방의 이익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방에게도 권한을 주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지방정부가 해결을 못한다라고 하면 중앙정부가 이에 대해서 이행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행정기구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일국 양제라고 해서 한 국가 내의 양제 제도, 그러니까 사회주의 제도와 자본주의 제도를 같이 가져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홍콩이나 마카오 같은 경우에 따라서 체결권을 별도로 갖고 있는 경우들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국제기구도 결정권을 이제 체결권을 보통 이제 갖고 있는 걸로 이해하게 되고, 반군단체와 같은 교전단체 이쪽은 어떠냐라고 하면 인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좀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조약 체결권은 부정되는 편이긴 한데 세모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모로. 교전단체 같은 것들. 물론 이제 개인은 가질 수가 없는 거는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조약 체결권을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뭐냐? 국가가 결국 하는 건데, 이 국가가 스스로 뭘 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누군가가 대행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개인이 나서서 이걸 해줘야 돼요. 근데 이 개인이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 국가 내에 소속돼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연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보통 어떻게 되면 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관이 해줘야 돼요. 기관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좀 쉽지 않으신데, 이제 행정법 같은 거 공부하신 분은 이해가 쉬운데 행정법들을 대부분 공부를 안 하셨을 거니까 얘기를 드리면 어떤 얘기냐면, 만약에 이제 대통령 같으면 우리나라를 대표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 이분은 국가기관입니다. 각부 총리나 각부 장관도요, 결국 이제 법무부 장관 같은 법무부를 대표하고, 그러면 그걸 기관이라고 불러요. 국가기관이죠. 아니면 행정부 장관, 뭐 행안부 장관이라고 하면 행정안전부를 대표하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 거기도 국가기관이고, 우리 같으면 외무부, 외교부 이러면 외교부 장관도 기관입니다. 그래서 차관도 기관일 수 있는데 이제 장관이 가장 중요한 거고, 뭐 아니면 도지사니 뭐 서울시장이니 부산시장이니 뭐 이런 광역시 시장분들 이런 분들도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관이 결국은 체결할 수밖에 없다, 사람이. 근데 과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권유임장이라는 걸 보통 줘서 해결했어요. 풀파워라고 해서 네가 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전권유임장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국가가 기속적 동의를 할 것이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교섭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섭을 하게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이 전권유임장 풀파워를 줬다고 합니다. 풀파워를. 네가 다 해도 된다라는 거죠. 국가를 대표한다는 거를 지정하는 형태로 위임장을 줘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전권유임장은 약간 과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 150년 전쯤 막 이럴 때, 그러니까 19세기 중반경을 생각해 보세요. 19세기 중반에서 후반까지 정도. 그때는 외교를 맺으려고 한다면 그 당시 이제 왕들이 있었고 대통령이라는 건 거의 없었는데, 미국에서만 이제 막 생겨난 제도고. 근데 왕들이 직접 가서 거기 가서 이걸 교섭을 하면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교섭을 하고 사인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왕들이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뭐 비행기도 없던 시절이니까 배 타고 언제 갑니까 거기까지. 그러니까 외교관을
파견하는 거예요. 외무부 장관이 됐든 아니면 대사, 전권대사라는 사람 파견하는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영국이면 영국, 프랑스면 프랑스를 대표한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전권위임장을 써서 주는 거예요. 근데 현대에는 의미가 거의 없어졌죠. 왜 거의 없어졌냐고 하면 뭐 그냥 대통령이나 뭐 왕이 될 수도 있는데 직접 가면 됩니다. 비행기 타면 뭐 하루 만에 나가는데요, 뭐. 그래서 이제 그다음 뭐 팩스밀리도 있고 모사전송할 너무 뭐가 많기 때문에 이 중요성이 떨어졌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게 중요했던 거죠. 정권위 입장은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도 그래서 이제 그 시대의 어떤 유물이라고 얘기될까요? 유산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정권위 입장에 대한 얘기가 조약법 협약에 나오는 거예요.